자, 이제 거기 있는 그 431페이지에 오면 예제 6번을 한번 해보시면은, 일단 제가 뭐부터 계산해 보시면 되냐면은, 잠재적 보통 주식수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 7번에 오면 좀 잘못된 게 있는데 고치다가 잘 다 안 고쳐서, 동그라미 5번에 오면 기본주당 계속 영업이익이 있는데, 그게 5억 9천만 원 나누기 111875주가 아니고 101875주예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가중평균 유통보증수가 101875주로 되어 있으니까 432페이지요. 432페이지 가로 7번에 가로 7번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두 가지. 거기 보시면 뭐라 되냐면 나누기 101875 이렇게 돼야 돼요. 위에를 고치고 밑에를 안 고쳐나갔고 해답은 맞는데 5791.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요게 101875주 이게 얼마냐면은 6773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주식수를 이제 먼저 계산해 보셔야 되죠. 431페이지 오면 가로 3번에 전환우선주, 가로 4번에 전환사채, 가로 5번에 신주수권부사채, 가로 6번에 주식선택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431페이지 오시면 그 중에서 가로 1번 자료를 보면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수권 행사 그 세 가지만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거죠. 주식선택권은.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전환사채, 전환우선주부터 한가요? 자, 전환우선주, 자, 전환우선주, 우선주가 있어요. 자, 권리 행사한 거, 행사하지 않은 거. 자, 전환사채가 있죠. 전환사채, 권리 행사한 거, 행사하지 않은 거. 자, 신주수권부사채, 자, 권리 행사한 거, 행사하지 않은 거. 자, 마지막으로 주식선택권, 선택권이 있는데, 자, 이제 권리 행사하지 않은 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걸 계산해 보셔야 되잖아요. 자, 이제 잠재적 보통 주식수에 포함되는 기간, 그 다음에 유통 보통 주식수에 포함되는 기간 이렇게 나눠 보셔야 되죠. 이렇게. 이거부터 먼저 계산해 보시면 431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가로 1번 자료를 보면 전환선주는 4월 1일에 전환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면 유통 보통 주식수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전환사채는 7월 1일에 전환권을 행사했죠. 그러면 전환사채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유통보통주세요. 자, 신주수권 행사는 이제 10월 1일 했으니까 걔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간을 쭉 쓰시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니까 요건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권리의 비행사분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또 월수를 계산해 보시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게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월수가 몇 개월인지를 먼저 계산해 놔야 편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단기에 발행된 게 있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에 발행된 게 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가 아니니까. 그래서 431페이지 가로 3번에 전환우선주를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발행일이 2007년 10월 1일. 가로 4번에 전환사채 보시면 발행일이 2007년. 2009년이 아니잖아요. 432페이지에 오시면 가로 5번에 신주수권부사채.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2008년. 그 다음에 주식선택권 가로 6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2008년 6월 1일. 그러니까 다 단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전기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됐을 때 이제 주식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는 쉽죠. 전환가정법만 적용하면 되니까. 431페이지에 오면 가로 1번에 보면 그 자료에 보면 전환우선주가 전환되는데 만주가 전환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이게 만주죠. 만주.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됐냐면 전환우선주 자본금이 2만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만주가 전환돼서 만주가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만주도 전환되면 만주가 되겠죠. 비율이. 자, 그래서 이것도 만주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만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몇 개월이냐? 얘는 3개월. 자, 얘는 12개월이죠. 자, 두 개를 다 곱해서 나누기 12를 하시면 주식수가 계산돼요. 그러면 12,500조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12,500조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렇죠? 이게 주식수가.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를 보시면 전환사채는 7월 1일 전환권을 행사할 때 5,000주를 발행했어요. 자, 전환권 행사된 건 5,000주예요. 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건 몇 주냐? 이걸 계산하셔야 되는데 거기 가로 4번에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이 431페이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금액이 5억 원인데 5억 원 중에서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1억 원이 처음으로 전환 청구됐다 그랬으니까
전체의 20%가 전환 청구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를 계산해 오면 2만 주가 되죠. 2만 주. 그냥 비율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건 1억, 4억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시면 얘는 몇 개월이냐면 얘는 6개월, 얘는 12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걸 나누기 12를 하시게 되면 얼마 되냐면은 22,500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주식수가. 전환증권은 이렇게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잘 안 내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 이제 자기주식법이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자기주식법을 하기 위해서 신주수권부 사채를 해보세요. 432페이지 오면 자 권리 행사된 것부터 계산해 보면 자 가로 5번에 보면 신주수권부 사채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금액이 3억 원인데 동그라미 4번에 보면 1억 5천만 원의 신주수권이 처음으로 행사됐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뭐가 된 거죠? 자 1억 5천만 원이 1억 5천만 원의 전환권이 권리가 행사됐죠. 이렇게. 그래서 몇 주를 발행했어요. 몇 주를 발행했냐면 거기 보시면은 발행된 주식수는 7,500주를 발행했죠. 자, 그런데 이 7억 5천을 7,500만 원의 7,500주의 주식을 발행했더니 얼마 된 거예요? 1억 5천만 원의 돈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자, 그 1억 5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은 자기 주식을 구입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 주식을 얼마에 구입하냐면은 431페이지에 오면은 가로 2번에 보면 A사가 발행한 주식의 평균 시장 가격이 3만 원이다 그랬으니까 얘를 3만 원을 주고 사죠. 3만 원을 주고. 그럼 얼마 됐어요? 자, 5,000주를 살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7,500주를 발행하고 그 주식을 가지고 5,000주의 주식을 가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총 2,500주밖에 안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의 돈을 납입을 해서 7,500주를 발행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주식 3만 원짜리를 사니까 5,000주를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2,500주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권리 행사분이 얼마 되냐면 여기 2,500주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권리 미행사분은 또 2,500주죠. 전체적인 3억 원 중에서 50%가 권리 행사 됐었으니까 그럼 이걸 계산해 보시면 얘는 9개월이고 자 얘는 12개월이에요. 다 더해서 나누기 12 하면은 주식수가 계산돼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433페이지 오면 4,375주 이렇게 나와요. 4,375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주식 선택권을 계산해 보시면, 자, 주식 선택권은 거의 432페이지에 오면 가로 6번에 보시면, 주식 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할 때 5,000개를 부여했죠.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면 몇 주가 나오면 5,000주가 나오죠. 5,000주. 자, 5,000주의 주식을 발행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계산해 보셔야 되죠.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가로 6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행사 가격이 주당 5,000원인데 자녀 가득 기간에 유입될 용역의 개당 공정 가치가 만 원이다 그랬으니까 총 15,000원이 들어오죠. 주당.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5,000원은 나중에 돈 들어올 거고, 자, 만원은 자녀 가득 기간을 써서 유입될 용역의 공정가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뭘 사냐면은 우리는 3만원짜리 자기 주식을 사요. 그럼 몇 주를 살 수 있겠어요? 2,500주를 살 수 있겠죠. 딱 반이니까. 이거 딱 반이잖아요. 반. 이거 반.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빼게 되면 몇 주가 되냐면 2,500주가 되죠. 그래서 2,500주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 선택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부분이 얼마 되냐면 2,500주가 되는데 얘가 자 12개월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나누기 12를 하시면 여기에 2,500주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계산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했냐면 잠재적 보통 주식수를 일단 계산해 놓고 나면 이제 그 다음 걸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전환 우선주가 있고, 자, 전환 우선주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환 사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준수권부 사채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 선택권이 있고, 이 네 가지가 있죠. 자, 이제 주식수를 계산했어요. 잠재적 보통 주식수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12,500주 이렇게 됐고, 여기에 22,500주 이렇게 됐고, 4,375주 이렇게 됐고, 이게 2,500주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뭘 계산하냐면, 자, 이익이 얼마 증가했나? 이익 증가분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1월 1일부터 보통주라면, 보통주 단기 계산해서 빼지 않았을 금액, 그 금액을 다시 더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환 우선주의 경우에는 우선주 배당금이 있을 테니까 432페이지에 가로 7번 자료를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우선주 배당금 1,000만 원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우선주 배당금 1,000만 원이요. 자, 얘는 세금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전환사채 이자가 있는데 431페이지에 오면 가로 4번에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에 동그라미 5번을 보면 2009년도에 전환사채 이자가 5,0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자, 5,000만 원인데 얘는 세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1- 세율을 이렇게 곱하셔야 돼요. 세율 30%는 거의 가로 2번 자료였어요. 그러면 7호 35에서 3,500만 원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주수권부 사채는 없어요. 해당 사항이. 상환할증과 관련된 얘기도 없으니까 그냥 0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주식 선택권인 경우에는 거기 주식 기준 보상 거래에 따른 주식 보상 비용이 432페이지 가로 6번에 보시면 1,8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1,800만 원인데 자 곱하기 1-30% 세요금 효과를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은 43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번에 잠재적 보통주의 주당이익에서 주식 선택권이 1,800만 원 곱하기 1-30%에서 1,260만 원이야. 1,26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주당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면 돼요. 자, 주당이익은 이익 증가분을 주식수로 이렇게 나눈 비율이에요. 이렇게. 그럼 한 주당 얼마씩 계산되겠죠? 그게 잠재적 보통주의 주당이익인데 800원, 1,556원. 여기다가 800원, 자, 1,556원. 얘가 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5,040원 이렇게 돼 있다고. 5,04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희석효가 큰 순서가 뭐냐? 얘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 희석효가 큰 순서예요. 예전에 회계사의 2차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출제하면서 세무사 시험에서는 주당이익을 딱 한 번 냈고 세무사 시험 문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수가 많지 않다고. 문제가 딱 두 문제네요. 30점짜리 딱 두 개를 내니까 문제 수가 많지 않죠. 딱 두 개밖에 없다고요. 근데 회계사 시험은 문제 한 10문제 정도 되니까 10문제를 내게 되면은 뭐 1년에 10문제씩이면 10년이면 100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주 내니까 더 많은데 주당이익도 이제 회계사 쪽에서는 굉장히 자주 내죠. 세무사 쪽에서는 이제 딱 한 번 냈어요. 세무사 시험을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세무사 시험은 제 개인적으로는 시험 범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세무사 시험하고 회계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목표로 하는 게 틀리잖아요.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세무조정하고 이런 쪽이고 회계사 쪽은 대부분 외부 감사 관련돼 있는 거니까 업종이 좀 틀리다고요. 이게 약간. 그러면 이제 외부 공표하는 재무제표가 들어가는 거지 세무조정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당이익은 면제한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는 일이랑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그들이 할 문제니까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회계사 시험 문제를 낼 때 옛날에 2004년인가 문제를 내면서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내면서 순서를 써라. 순서를 정하라는 거예요. 순서 1, 2, 3, 4. 물론 찍어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하지만 계산 근거가 없으면 다 틀리게 할 테니까. 아무튼 간에 이 순서는 뭐야? 가장 작은 순서부터 순서인 거죠. 그럼 이제 희석효과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희석효과를 계산할 때 계속 영업이익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죠. 그럼 계속 영업이익이 앞에 보시면 어디 있냐면 거기 보시면 432페이지에 오면 가로 7번에 보면 동그라미 5번에 보면 계속 주당 기본 주당 계속 영업이익이 5억 9천 나누기 10187로 이렇게 됐죠. 자, 기본이 이렇게 됐어요. 기본이. 자, 기본이 이렇게 됐는데 계속 영업이익이 있어요. 계속 영업이익을 가지고 희석효과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주식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당이익이 있는 거예요. 주당이익이. 자, 주당이익을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5억 9천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주식수가, 자, 101875주죠. 101875주. 자, 101875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걸 일단 나눠보세요. 그러면 주당이익이 계산되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얼마냐면 432페이지면 5,791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5,791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하나씩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게 뭐죠? 첫 번째 게 요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익 증가분이 얼마예요? 0이죠. 자, 주식이 얼마죠? 4,375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얘가 5억 9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해보면 자, 14106 얼마예요? 2124 250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걸 나누게 되면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주당이익이 얼마냐면 자, 주당이익이 434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때 주당이익이 5,553원이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5,553원이 되니까 자, 5,553원이 되죠. 얘보다 작았어요. 희석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을 때만 있다는 게 작을 때만. 뭐 그냥 분위기로는 그냥 알죠. 분위기로는 그냥 여기까지죠. 분위기 잘 못 느끼세요? 아, 얘는 너무 근접해 있잖아요. 얘가 5,791원이니까 얘는 하나는 빼야지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다 희석효과가 있다 그러면 분위기 되게 나쁘잖아요. 이게 감으로 세 개 갖고니 이거 계산할 수는 있는데 객관식에서는 뭐 세 개네 이러고 해도 돼요. 어차피 동그라미 1, 2, 3, 4, 5로만 할 거니까. 하지만 주관식에서는 대충 세 개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계산해야 되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예? 그리고 주관식에서는 이렇게 4개까지 안 나와요. 4개까지, 이걸 4개를 내면은 사람들이 다 문제로 넘어가요. 안 풀고. 아니 이걸 1분 40초에 풀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 문제를? 이 예제를? 예? 읽는 데만 해도 5분이 걸릴 텐데? 그러니까, 자, 어쨌든 간에, 시험에서는, 객관식에서는 요 희석을 낼 때 한 2개 정도 내요, 2개. 그러니까 신진수권하고 주식선택권 이 2가지를 낸다고. 얘네 둘은 쉬우니까, 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요. 예? 둘 다 내는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걸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해야 되죠? 이걸 해야 되죠. 전환우선주. 자, 전환우선주를 해보면 얼마예요? 1000만원이 늘어났죠? 1000만원이? 그러면 여기다가 뭘 했냐면은, 자, 12,500주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계산해보시면, 자, 6억이 됐죠, 6억이. 자, 6억이 됐는데, 6억에다 요걸 더하게 되면 얼마 됐냐면은, 11만 8,750주 이렇게 됐죠. 요걸 이렇게 나눠보세요. 나눠보면 주당이익이 또 계산되죠. 자, 그러면 주당이익이 얼마가 됐냐면, 이번에는 5,053 이렇게 됐어요. 자, 5,053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희석효과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작아졌으니까. 이번에 세 번째 하면 되죠.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얘예요, 얘. 그럼 얼마 되냐면 3,500만 원 이렇게 늘어났죠. 3,50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얘가 6억 3,500만 원이 됐다고. 500만 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주식수가 몇 주냐면은 22,500주 이렇게 됐죠. 그럼 얼마 되냐면 14만 1,250주 이렇게 됐어요. 이걸 나누기 계산해 보면 자, 이게 주당이익이 계산돼요. 그 주당이익이 얼마가 되냐면 4,496원 이렇게 됐으니까 자, 4,496원 이렇게 됐으니까 또 작아졌죠. 희석과 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걸 계산해 보면 얘가 소주라는 걸 아시겠죠, 이제? 농도가 확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는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고할 희석 주당 영업, 주당 계속 영업이익이 요거예요. 희석 주당 계속 영업이익이 4,496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희석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희석 주당 순이익은 이 주식 수를 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이게 6억 9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단기 순이익으로 바뀌면 이게 얼마 돼요? 이게 6억 9천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6억 9천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금액이 얼마 됐어요? 7억 3,5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7억 3,500만 원에다 얘를 나누면은 주당이익이 계산돼 나올 거예요. 그걸 그냥 갖다 쓴다고요. 그게 얼마겠어요? 그게 434페이지에 보면 4번에 희석주당이익에 희석주당 순이익이 제일 끝에 얼마였어요? 5,204 이렇게 돼 있죠. 이게 5,204예요. 5,204.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영업이익을 가지고 희석효과를 계산하고 그 주식수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희석주당 순이익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5,204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5,040이죠.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계산한다면 이것도 희석효과가 또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단 영업이익이 크기 때문에 계속 영업이익하고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하고 이 두 개의 희석효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뭘로 결정할 거냐? 계속 영업이익을 가지고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건 맛이에요, 맛. 음식의 맛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라고. 자, 435페이지에 있는 보론에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어려워서 나중에 주관식 하실 때 하시면 돼요.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보시면 잠깐 객관식 문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제 그 447페이지에 오면 3번에 이제 공인회계사 2005년도 시험 문제가 있고 4번에 보면 세무사 2005년도 시험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보시면 뭐 둘 다 풀어보셔도 되고 자, 뭐 둘 다 해도 뭐 상관없어요. 거기 보시면 위에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 3번을 보시면 신준수권하고 주식선택권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 가로 1번에 보면 자, 신준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선택권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자기주식법을 적용할 때는 주당 행사가격이 시장가격에 미달하나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가로 3번에 보면 그 신준수권하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뭐가 되냐면은, 자, 신준수권이 있고, 자, 주식선택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을 때, 자, 주가가 있지 않은 주가. 자, 행사가격이 있죠, 행사가격이. 자, 주가가 얼마예요? 주가가 거기 보시면, 가로 3번에 보면 25,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25,000원. 25,000원. 행사가격이 얼마예요? 행사가격이 가로 1번에 보면, 행사가격이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3만원. 가로 2번에 보면은 2만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3만원. 여기 2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얘는 이렇게 됐잖아요. 얘는 계산해보나마나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저 밑에 것만 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가 뭘 물어봤어요? 잠재적 보통 지수가 몇 주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잠재적 보통 지수가 몇 주냐면 요거만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만. 그렇죠? 그거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자, 주식 선택권 1000주를 부여했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1000주를 부여했죠? 자, 1000주가 이렇게 늘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 1000주를 가지고 이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자, 돈이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보면 행사가격이 2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행사가격이 2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행사가격이 2만 원을 곱하시면 되죠. 2만 원. 2만 원을 곱하시게 되면 얼마가 돼요? 2천만 원의 돈이 들어오잖아요. 얘를 가지고 뭘 사냐면 2만 5천 원짜리 자기 주식을 사죠. 그럼 몇 주를 살 수 있겠어요? 2만 5천 원 내지 하게 되면 이게 800주를 살 수 있겠죠. 이렇게 800주를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자 1000주가 늘어났고 자 800주가 줄어들었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200주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자, 이 200주를 가중 평균하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가로 2번에 보면 2009년 중 주식 선택권을 행사한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1년 내내가 되죠. 그래서 200주 이렇게 된 거예요. 동그라미 2번. 해답을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답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가로 1번에 보면 신주인수권이 있고 가로 2번에 보면 전환사채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 뭐가 되어 있냐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기중에 신주인수권 행사 및 전환사채 전환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환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만 계산하면 돼요? 잠재적 보통지수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주인수권은 2009년 7월 1일 날 발행했죠. 자, 신주인수권은 자 7월 1일 날 발행한 거예요. 7월 1일 날. 그러니까 그때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단기에 발행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전환사채가 있는데 전환사채도 역시 단기에 발행했죠. 4월 1일 날.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전환사채는 계산이 간단하죠.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전환사채는 전환세 전부를 전환한다면 600주의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몇 주죠? 600주죠. 그래? 가중 평균하게 되면 자 12분의 9개월 이렇게 곱하시면 되잖아요. 곱하기 9 나누기 12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게 4분의 3이니까 얼마 됐어요? 450주 이렇게 되죠. 자, 이익이 얼마 증가했어요? 이익이 증가한 게 거기 30만 원의 이자 비용이 있는데 위에 보면 법인세율이 20%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30만 원 곱하기 자 1-20%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24만 원이 이익 증가분이 계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계산이 되겠죠. 주당 이익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신주수권을 해보세요. 자, 신주수권을 해보면 거기 보시면 신주수권은 2000주를 발행했다 이렇게 됐어요. 2000주를 발행했는데 자, 신주수권 2000주를 발행했죠. 그러면 2000주가 늘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걸 행사가격이 얼마냐면 거기 보시면 행사가격이 6,000원이고 6,000원이에요. 자, 기준평균 주가가 얼마예요? 10,000원이래죠. 이렇게. 그럼 몇 주를 살 수 있어요? 1200주를 살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1000주를 2000주의 권리를 행사하면 돈이 이만큼 들어와요. 이걸 가지고 기준평균 주가로 자기 주식을 사면 1200주를 사죠. 그러면 2000주가 발행되고 1200주의 자기 주식을 사니까 800주가 늘어났다고요. 유예는 800주가 늘어났죠. 근데 이거 6개월이잖아요. 12분의 6개월. 그렇죠? 6개월. 그러니까 얼마 돼요? 400주 이렇게 되겠죠. 자, 이익 증가분이 얼마냐? 이익 증가분 없어요. 신주수권이니까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 0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하나씩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자, 이제 기본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기본을 보시면 기본이 어떻게 되냐면은 447페이지에 오면은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120만원, 그 다음에 주식수가 제일 위에 보면 2000주 이렇게 됐죠. 자, 120만원, 20만원, 자, 2000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나누면 되죠. 나누면 얼마 되냐면은 600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왜 단기 순이익 갖고 했냐면은 계속 영업이익이 없으니까 단기 순이익 갖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계속 영업이익이 없으면 단기 순이익과 계속 영업이익은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단 영업이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단 영업이익이 없다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해보세요. 그 다음 게 뭐죠? 신주수권부터 해야 되죠. 이익 증가분 0. 여기 400주가 늘어났죠. 자, 그러면 자 120만원. 자, 나누기 자 240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얼마 됐어요? 500 이렇게 되겠죠. 희소효과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걸 해보시면 되죠. 그 다음 거는 이거는 주당이익을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주당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됐냐면 533원이 됐다고 얘가. 계산해 보면 533원이 돼요. 계산해 보나마나 아니잖아요. 얘보다 크니까 그 답이 500 이러고 답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면은 객관식 문제에서는 별로 풀길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많은 기간이 있으니까, 이 희석 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사실 희석이 굉장히 쉽거든요. 어려운 것일수록 쉽긴 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쉬운 것일수록 어렵고 어려운 것일수록 쉬워요. 그래서 어려운 것일수록 쉬운데, 다만 이제 그 어려운 것일수록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풀기가 어렵다는 거죠. 확실해야만 알면은 이 정도는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왜냐면 이 주당익 쪽만 오면은 그냥 포기하고 싶거든요. 이게 복잡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객관식 강의할 때는 저는 별로 푸는 걸 권하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남겨놓을 10문제에 포함시키기를 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시면은 나중에는 손쉽게 푸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거 안 하고 간다 그러면, 계속 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안 푸는 걸 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실질적으로. 자, 이제 다음 챕터로 가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자, 이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이 현금 흐름표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오느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이제 현금 흐름표부터는 이제 현금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죠. 자, 이제 현금 흐름표를 이제 작성해 보시면, 우리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있어요. 이제 재무제표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지만, 자본 변동표는 뭐 자본의 변동을 표시한 재무제표니까 사실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냥 변동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변동만 쓴 거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재무상태표라는 거하고, 자,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거든요. 이렇게. 자, 이 재무제표는 자, 발생주에 따라서 작성한 재무제표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현금주에 따라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현금주에 따라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고 얘기한다. 현금 흐름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발생주에 따라서 작성한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재무제표를 우리가 합쳐서 이게 두 가지 재무제표, 이제 이런 예를 드는데,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거울을 보면 거울 안에 내가 있잖아요. 거울 바깥에 나도 있고, 그럼 거울 안에 나는 현금 흐름표고, 거울 바깥에 나는 얘예요. 네? 그러니까 발생주의가 내가 발생주의라면 나를 거울에 비추면 그 안에 현금 흐름표가 있다고요. 현금주의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들고 거울에 이렇게 비추면 그 안에 현금 흐름표가 나타나요. 마법의 거울이 아니고, 혹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손에다 쥐고 꽉 쪄요. 손에다 꽉 짜요. 이게 이런 거 걸레 짜듯이 꽉 짜요. 그럼 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돈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걸 주워 모으면 현금 흐름표가 돼요. 굉장히 너무 좀 철학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 얘기는 이 발생주의 재무제표 두 가지를 모조리 네팅하면 현금 흐름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그 얘기는 뭐 좀 이따가 얘기하게 되겠지만, 자, 이제 467페이지에 보시면 이 현금 흐름표의 유용성과 한계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주관식에서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나중에 주관식에서 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자금 개념이라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 개념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재무상태 변동표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번에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그 개념책에는 현금 흐름표라는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재무상태 변동표라는 게 있어요. 이 재무상태 변동표라고 하는 것의 재무제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현금 흐름표인 거예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이렇게 된 거죠. 자, 솔직한 얘기로는 자, 뭐가 됐냐면은 재무상태 변동표라는 재무제표가 아주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개념책에서 설명하는 재무상태 변동표는 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 재무상태 변동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보고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상태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보고서, 변동에 관한 재무제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현금흐름표고 있고, 자, 재무상태 변동표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재무상태 변동표라는 걸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건데, 세무사 2004년도 시험 문제 현금흐름표를 출제했는데, 현금흐름표를 출제했어요. 현금흐름표를 출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출제했다고요. 재무상태 변동표를 현금흐름표로 개정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2004년도 시험에. 그러면 재무상태 변동표가 현금흐름표 바뀐 때가 언제냐? 94년이에요. 94년. 출제한 사람이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10년 후에 갑자기 재무상태 변동표가 현금흐름표로 바뀐 이유를 설명하라 이러는데, 사실 책에는 재무상태표가 뭔지도 안 나와 있거든요. 재무상태표가 뭔지를 모르는데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10년 전 일을. 네? 뭐 시대착오적인 문제죠, 이게. 네?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 그런데 재무상태 변동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보고서는 자,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자금을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자금을 정의하고 이 자금의 변동에 관한 표를 만들어야 돼요. 자금의 변동에 관한 표를 만들면 그게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보고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금을 정의할 때 자금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자금을 정의할 때는 자금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자금을 정의할 때 이 자금을 현금으로 자금을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현금흐름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금을 뭘로 정의했냐면 순전자본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전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순전자본. 자, 순전자본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이렇게 차감한 거예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이렇게 차감한 거를 우리가 순전자본이라고 한다고요. 영어로는 이제 워킹 캐피탈이라고 해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순전자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전자본을 자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만들면 그거를 우리가 재무상태 변동표라고 얘기했었다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용어가 뭔지는 뭐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 10년 전 얘기를, 10년 전도 아니죠. 벌써 15년 된 얘기를 지금에 와서 자꾸 재무상태 변동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이 바닥에 있는 학원 강사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은 재무상태 변동표를 뭔지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나이가 많은 게 자랑은 아니에요. 그냥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런데 뭐 이걸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일부 젊은 강사들한테 재무상태 표가 뭡니까? 이거 물어보면 모를 텐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세무사시험에 나왔다는 것도. 이건 뭐 전근대적인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금이 뭘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금을 뭐라고 딱 정의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언어 하나하나를 다 정의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자금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그 강원랜드로 가잖아요. 강원랜드로 가면 이제 친구 셋이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강원랜드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야, 너 자금 좀 마련해와 이런다고. 그게 무슨 자금이겠어요?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금. 또 여행 갈 때 우리가 이제 이번 여름에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이제 결심을 해보세요. 뭐 잘 못 가겠지만 환율이 너무 올라서 가기도 힘들지만 아무튼 간에 이번 여름에 이제 해외여행을 그래도 가겠다고 해보세요. 뭐 이게 환율이 우리보다 좀 떨어진 뭐 그지 같은 나라도 있을 테니까 그런 나라에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저기 뭐 짐바브웨 이런 데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간에 그런 데 가잖아요. 가면은 가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여행 자금을 마련해야 되죠. 그런 걸 여행 자금이라고 한다고.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필요한 어떤 뭐 재원이라고 하면 좋고 돈이라고 하면 제일 편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돈 그러면 현금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돈만 자금은 아니잖아요. 돈 말고 이런 거 있어도 되죠. 유가증권 이런 거 있어도 돼요. 현금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들고 가도 되잖아요. 삼성전자 주식 들고 가면서 외국에서 이거 줄 테니까 줄 테니까 호텔 잡아줘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 뭐야 이 자식은 이거 확 버려버리겠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자금인 거라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정의를 해도 좋고 순전자본으로 정의를 해도 좋은데 현행 기준은 현금을 자금의 개념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럼 그 현금이 뭐냐라는 건데 현금이 468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1번에 현금이 있는데 자금 개념으로서의 현금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현금성 자산은 이미 그 당좌자산 할 때 그때 했죠. 유동자산 할 때 그 정의예요. 그 정의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469페이지에 있는 위에서
위에서 세 번째 문단까지는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건 이미 그 4장인가 6장인가에서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상권에 6장이 있어요. 현금성 자산에 대한 자산 설명이.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당좌 차월이라는 게 있어요. 당좌 차월. 자, 당좌 차월은 뭐냐면은 은행에 우리가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당좌 예금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좌 예금 계좌에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쓴 거를 당좌 차월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당좌 차월은 여태까지 뭘로 봤냐면 이렇게 봤거든요. 이 재무상태표에서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왔다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국제기준에서는 이 당좌 차월을 뭘로 보냐면 현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469페이지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당좌 차월은 기업의 현금 관리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구성 요소에 포함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통장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은 회사에서 그냥 현금 쓰듯이 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면 되게 편하잖아요. 저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어요. 하나은행에 1억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기가 도래한 거예요. 저희 사무장이 저희 사무실 1층에 하나은행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년 가서 갱신을 했거든요. 3월 20 며칠인가 되는데. 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갱신하려는데 갱신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야지 그랬더니만 그러는 거죠. 뭐 갱신하실 필요 있나요? 뭐 쓰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건 또 그래. 그래서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못 쓰게 된 거지만, 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 마이너스 금액을 항상 내 돈처럼 그냥 막 뺐쓰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안 되시가 되게 불편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가끔씩 뭐 계좌 이체 되는 게 워낙 많은데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생활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우리 어머니 라면 끓여 드셔야 되잖아요. 이게 안 나가면은. 그렇죠? 이게 이거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행에서 한 100만 원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소한 거 이렇게 쭉 빠져나간 거 신경 안 쓰게.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당좌 차월 계약을 맺으면은 우리가 뭘로 쓰냐면은 현금처럼 그냥 쓴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합격하시면 하나은행에서 연락 온다니까요. 5천만 원 대출해주겠다고. 그럼 뭘로 해주냐?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합격했다고 친구한테 일단 쓰기 시작할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니면서 현금 쓰듯이. 그게 당좌 차월이란 현금이랑 똑같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국제기준에서는 이 당좌 차월을 현금이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금은 얼마죠?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당좌 차월을 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간의 이동은 현금으로 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계정 과목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이런 계정 과목을 회사에서 쓰겠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사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수도 없이 많은 계정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요. 외부 공표할 때. 어떤 계정들이 있냐면 진짜 현금이라는 계정도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보통예금이라는 계정도 있어요. 보통예금. 그 다음에 뭐가 돼 있냐면은 당좌예금이라는 계정도 있고, 당좌예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MMF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요. 이렇게. 등등등등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현금을 가지고, 회사의 보통예금을 가지고 돈을 빼다가 MMF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거든요. 보통예금을 100원을 빼서 그걸 MMF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MMF에다가 이렇게 100원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얘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 거기 써 있는 것처럼 현금 흐름에서 제외한다. 뭐 당연히 제외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알아서 제외할 건데 국제기준에서 써준 거죠. 제외한다고. 혹시 쓸까봐. 우리는 안 써요. 그래도. 자, 그게 이제 그 얘기가 돼 있고, 좀 특이한 건 뭐겠어요? 당좌 차월이죠. 당좌 차월이 현금의 마이너스로 본다. 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자, 가로 2번에 보면 순운전자본이 있는데, 자,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옛날 회계사 시험에서 출제했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순운전자본을 계산하라. 이랬던 적이 있다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기만 하면 돼요. 단순하게.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제 가로 3번에 총재무자원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자, 총재무자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금의 개념을 정할 때 자금을 현금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순운전자본. 자, 그럴 때 우리가 정할 때 이제 두 가지 매트릭스가 있는데 총재무자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총재무자원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네 가지 매트릭스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손전자분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만 갖고 얘기하면,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얘기하면 뭐가 됐냐면 이 현금에서 총재무자원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차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주식을 이렇게 발행하죠. 주식을 발행할 때고 난 다음에 토지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자, 토지를 어떤 회사가 현물 출자하면서 주식을 발행해줬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회계 처리를 보면 현금의 유입도 없고 현금의 유출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얘가 현금의 유입도 없고 현금의 유출도 없으니까 현금 흐름과 관련 없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총재무자원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재무자원 개념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걸 말해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 현금을 조달하고 자, 조달된 현금을 가지고 토지를 샀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총재무자원 개념이에요. 총재무자원 개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현금으로 표시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주식에 발행해 난 현금 유입액, 이거를 토지의 취득으로 낸 현금 유출액 이렇게 표시한다고. 얘는 유입으로 보고 얘는 유출로 보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총재무자원 개념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현금흐름표 국제기준에서는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래를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했어요. 별도로. 국제기준은 뭐 별 얘기 안 해요. 그냥 별도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별도로 공시하면 어디다 공시하겠어요? 당연히 주석이죠. 그렇죠? 재무제표를 빼고는 주석밖에 없는 거니까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뜻이에요. 별도 공시한다는 건 다 주석 공시를 말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는 건. 그래서 기준에는 그냥 별도로 공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이제 뒤쪽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은 여기에 쓰여져 있죠. 477페이지에 보시면 477페이지에 오시면 가로 3번에 비현금 거래라는 게 있는데 저런 거래를 비현금 거래라고 한다고. 현금의 유입도 없고 유출도 없는 거래를 비현금 거래라고 해요. 거기는 477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477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가로 3번에 그 비현금 거래를 파란색 글씨로 써 있잖아요. 477페이지에 있어요. 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공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공시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부분이 기준에 써 있지 않지만 그게 주석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라. 근데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말고 주석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른 데 어디다 공시를 하겠어요? 뒷면에? 아, 그렇잖아요. 감사보고서 만드는 감사보고서 뒷면에다가 조그맣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봉투에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라는 게 주석밖에 없는 거예요. 재무제표 말고는 다 주석이니까. 근데 국제기준은 주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냥 다른 부분에 표시한다, 별도로 공시한다 이런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다 주석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은,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총재무자원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자, 이제 3번에 보면 기업 활동을 구분해야 되죠. 자, 구분해야 되는데, 자, 473페이지에 보면 그림 22-2를 한번 보시면, 자, 재무상태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보는 건데, 자, 이렇게 해본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으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재무상태표예요. 자,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으면, 재무상태표의 대변은 무엇을 말하냐면, 대변은, 자, 자본이라는 게 있죠, 자본. 자, 그 밑에 부채라는 게 있죠, 부채. 자, 이거는 뭐냐면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뭘로 조달하냐면은, 요거를 자본 조달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달 활동. 자본 조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어디선가 조달을 해야 된다고요. 자, 내 돈 100원과 남의 돈 100원으로 이렇게 조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자본 조달 활동이에요. 내 돈 100원과 남의 돈 100원. 그러면 이걸 자본 조달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 조달 활동을 다른 말로 우리가 재무 활동이라고 얘기한다고. 재무 활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 활동이 자본 조달 활동이에요. 그러면 자, 재무 활동은 뭐냐면은 내 돈 100원과 남의 돈 100원을 가지고 그리고 뭘 했냐면 어딘가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차변은 뭐가 되냐면 자, 투자활동이 돼요. 투자활동, 자산이죠, 자산. 어딘가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토지에 투자를 해도 좋고 기기장치에 투자를 해도 좋았어요.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고 나니까 뭐 예를 들어서 180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죠. 이 잔액을 우리는 현금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현금을 내 돈 100원과 남의 돈 100원으로 조달을 해서 그중에서 180원을 쓰고 나니까 20원이 남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재무상태표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자, 대변을 가지고 자본을 조달해서 차변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이 현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이 하고자 하는 주된 활동이 또 별도로 있어요. 기업이 하고자 해서 주된, 우리는 무슨 업을 하겠다라고 또 주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 학원 같은 경우는 뭐 학원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뭐 전자제품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거기서 부동산 사고 팔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주되게 하고자 하는 활동이 있는데, 주되게 하고자 하는 활동을 우리가 영업활동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별도로. 그 영업활동은 대부분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와 관련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속에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와 관련돼 있다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업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활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따라서 기업의 활동은 투자활동과 영업활동과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대변은 뭐죠? 대변은 무조건 재무활동 아니면 영업활동이죠. 차변은 뭐냐면 투자활동 아니면 영업활동인 거예요. 자, 그러면 현금흐름표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건데, 자,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현금이라는 계정이 있으니까 이 현금이라는 계정을 갖고 와서, 계정이 있을 거예요. 현금이라는 계정이 있겠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라는 계정이에요. 이게 있는데 이게 1월 1일 현재 금액이 얼마 있고, 자, 12월 30일 현재 금액이 얼마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중에 현금 들어온 게 있겠죠? 자, 현금 빠져나간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 현금 계정을 갖다가 이 돈이 들어오게 된 경위와 나가게 된 경위를 다 종류별로 이렇게 솔팅을 하는 거예요. 종류별로 모아요. 종류별로 모아서 이 중에서 영업활동의 결과로 들어온 것과 나간 것, 투자활동의 결과로 들어온 것과 나간 것, 재무활동의 결과로 들어온 것과 나간 걸 해서 이걸 멋있게 표로 만들면 이걸 현금흐름표라고 한다고요. 이걸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거예요. 현금흐름표? 흐름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멋있게 만들면. 따라서 현금흐름표는 뭐냐면 현금 명세서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걸 현금흐름표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현금 계정을 갖다 놓고 직접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이 굉장히 귀찮아요. 굉장히. 하지만 회계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 보고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현금 계정 주세요. 현금 계정 준 다음에 하나씩 다 추리는 거예요. 이건 뭐 이게 제일 편하다고요. 현금으로 작성할 때. 근데 회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나머지 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나머지 어제 얘기했잖아요. 닭사이도 없던 문. 네? 반대편을 가지고 있는 반대편을. 이걸 가지고 얘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직접 계산하나 이 나머지 걸 가지고 계산하나 어차피 20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거 두 개 더하면 100원에다가 180원을 빼면 20원이죠. 얘만 직접 봐도 20원이죠. 현금이 1월 1일 날 0이 있었는데 기말에 20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20원으로 바뀐 거는 현금 계정을 쭉 살펴봐도 되지만 나머지 계정들만 쭉 살펴봐도 20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돼요? 반대편에 있죠. 현금이 20원 있으면 반대편에 20원 있잖아요. 네?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면 돼요. 자,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계산할 때 뭘 계산하냐면 현금을 제외한 재무상태표의 나머지 계정을 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현금흐름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활동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라는 건데, 활동을 구분할 때 471페이지에 오시면 제일 위에 영업활동이 있는데, 영업활동은 제일 위에 보시면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을 말한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정의의 특징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영업활동이라는 것이다. 이게 정해놨어요. 투자와 재무가 아니면.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영업활동이란 단기순이익의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단기 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자, 제일 밑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는 영업활동이다. 우리는 이제 옛날 기준은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가 금융자산 쪽에서 금융자산에 보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있죠. 그 다음에 매도가는 금융자산이 있고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 있는데 이 단기 매매 금융자산은 영업활동이라고 본다 그런 얘기예요. 얘는 그럼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 영업활동일 리가 있나요? 그건 증권회사만 하는 거죠. 그런데도 영업활동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예? 얘를 영업활동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영업활동으로 보시기만 하면 돼요. 분류라는 게 굉장히 자의적인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하게 되면 끝도 없어요. 도대체 뭘 분류했는지 우리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시는 것보다 자 473페이지는 표 22-1을 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21-1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만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뭐죠? 자, 자산은 뭐야? 영업활동 아니면 투자활동?
부채는, 부채나 자본은 투자활동 아니면 재무활동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막 섞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기업이 선택할 수 있음, 여기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서 좀 설명할 건데, 거기 이제 그걸 보시면서 473페이지에 있는 걸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무슨 활동인가를 그냥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이상한 것들이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럼 각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험에서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냈던 적이 별로 없다고요. 실무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돼요. 저는 늘 제 맘대로 했어요. 아무렇게나 했어요. 현금으로 그럴 때 틀려도 그냥 아무렇게나 했어요. 좀 이따가 쉬었다가 제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면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저야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표 22-1을 보시면서 자, 어떤 것이 무슨 활동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하는데 기본적인 건 뭐죠? 이쪽 자산 쪽은 무조건 영업 아니면 투자. 자, 이쪽은 무조건 뭐야? 재무 아니면 영업.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업이라는 게 뭐예요? 물건 팔고 물건 사고 이런 게 영업활동이라고. 종업원한테 월급 주고 이런 게 영업활동이에요.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투자 아니면 재무라고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분류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474페이지 가로 4번에다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어디 분류하기 애매한 것들을. 자, 거기는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 특수 항목의 활동 구분에 대해서는.